새로울 신, 매울 신, 그리고 무엇보다 믿을 신, 뉴스 신세계. 먼저 매일 저와 함께하는 단짝 헬마우스 임경민 작가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매주 목요일에는 이분과 함께합니다. 장성철 소장 어서 오세요. 아니 이렇게 편파적으로 처음부터 소개할 때부터 그렇게 따뜻한 눈빛과 애정어린 말투로 단짝 이러고 나는 뭐 오늘은 이분과 합니다 이런 식으로 편파적으로 하는 게 있습니까? 그게 편파입니까? 네. 아니 매일 나오시니까. 아, 저도 매일 불러주세요. 네, 바빠서 못 나오는 걸로 지난번에 그렇죠. 정리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또 이제 친소 관계에 대한 설명까지 이거를 몰아가기 시작하면은 예, 정치가 안 됩니다. 이게. 아니 아니야. 요즘 정치는 윤 대통령과 가까운가 뭔가로 정리가 되고 있잖아요. 사실 친소 관계로 정치를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기는 해요. 하지만 방송은 아니다. 알겠어요. 또 금방 수긍해 우리는. 자, 그럼 바로 오늘의 뉴스 만나기 전에 우리 항상 점검하고 가죠. 오늘 구독자 85만 6천 명입니다. 늘었어요? 1,000명씩 2,000명씩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90만이 되면 공약 발표를 할 거고요. 100만이 되면 뭔가를 할 건데 지금 정말 우리 담당 PD님하고 100만이 되면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가지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90만 되면 발표하겠습니다. 빨리 발표 듣고 싶으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뉴스. 대통령실이 화들짝 놀랐다. 취약층 난방비 지원을 확대하겠다라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오늘 오전에 9시 20분경이었는데요. 정부가 이제 올 겨울 들어가지고 가스요금 인상 때문에 난방비 폭탄을 맞았다라는 이제 호소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특히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서 에너지 바우처 제도 그리고 가스공사에서 이제 가스 요금을 취약계층에 대해서 이제 사회적 배려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할인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 폭을 기존 대비해서 2배 정도 확대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직접 발표했고요. 올겨울 동안에 이제 한시적으로 취약계층 117만 6천여 가구에 대해서는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을 원래 15만 2천 원이었던 걸 30만 4천 원으로 2배 인상했고요. 가스공사의 사회적 배려 대상자가 한 160만 가구 정도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요금 할인 폭이 원래는 9천 원에서 3만 6천 원까지였던 거를 2배 늘려서 18,000원에서 72,000원까지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왜 화들짝이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네. 공교롭게도 이 9시 20분 그러니까 이 내용을 발표한 시간이 이재명 대표 주재로 민주당에서 지방 정부와 지방 의회들을 이제 불러 모아가지고 난방비 대책 회의를 하고 있던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에이 이건 너무 엮은 것 같아요. 이거는 이재명 하필이면. 당대표 때문에 뭐 최상목 수석이 그랬을까? 이게 너무 엮은 약간 거 아니에요? 공교롭다라는 뭐 정도의 말씀이고요. 이게 왜냐하면 이제 9시면 9시고 9시 반이면 9시 반이지 9시 20분은 뭔가 이제 이런 이제 궁금증들이 있다 보니까 아니, 이런 의견도 나왔습니다. 혹시 장 소장님 SNS 때문에 제가 어제 올렸죠. 네, 난방비 난방비 때문에 얘기를 했어요. 지금 민심이 흉흉하다. 빨리 대책 마련해라. 그러니까 오늘 이런 글들이 올라왔더라고요. 지금까지 이런 난방비는 없었다. 이것은 난방비인가 폭탄인가. 다들 그런 생각들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민심이 상당히 심상치 않다라는 거는 대통령실이나 뭐 여당이나 다 이제 느끼고 있는 바였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왜 민주당 얘기가 나왔냐면 민주당이 예고했던 오늘 회의의 내용이 지방 정부들 중심으로 특히 이제 민주당이 지자체장으로 있는 지방 정부들 중심으로 예비비를 이제 긴급 투입해서 이 경우에는 뭐 여야 합의가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예비비를 긴급 투입해서 신속하게 취약계층에 대한 난방비를 지원하겠다라고 예고를 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정부가 더 서둘러서 나선 거 아니냐, 혹은 장성철 소장의 페이스북 글 때문에 서둘러 나선 건 아니냐, 뭐 여러 추측들이 엇갈렸는데요.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 의장 같은 경우도 우리 회의 도중에 정부가 에너지 바우처 대상 금액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한 거 우리 때문에 그런 것 같긴 한데 일단 환영한다, 이런 입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서민 대책으로는 여전히 대상자가 좀 부족하다, 이렇게 좀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중산층으로까지 확대해야 된다는 입장을 또 밝혔는데 민주당이 이제 이 사안과 관련해서 보편적 지원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선 거라 전선이 좀 넓어질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편에서는 오늘도 김기현 의원, 박수영 의원 같은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번 난방비 폭탄이 결국 문재인 정부 당시에 충분히 요금을 끌어올리지 않았던 포퓰리즘 때문이다, 이렇게 원인 공방을 또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이거는 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저도 전 정부 탓 얘기하는 거 이거 어떻게 아니, 보세요? 그럴 수도 있어요. 지금 뭐 어제 성일종 정책위 의장, 오늘 주호영 원내대표, 그리고 오늘 보수 언론들에서는 문재인 정권의 포퓰리즘 때문에 난방비가 제대로 올리지 않았다. 선거 때문에 올리지 않았다.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어쩔 수 없이 올릴 수밖에 없었다. 이런 식의 보도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도 제가 천연가스 가격 동향을 최근 3년치 거를 봤어요. 네. 그랬는데 뭐 주호영 원내대표가 오늘 얘기했던 것처럼 코로나 사태 아니 뭐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 이후에 10배가 올랐는데 그거 아니야. 아니더라고.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런 적이 대략 없어. 4달러에서 8달러까지 한 2배 정도 오른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보니까 오늘은 따져보니까 2.92달러 팍 떨어졌어요. 그런데 난방비 지금 가스 요금을 올린다? 그러면서 포퓰리즘이다. 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정부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가 1분기 때는 서민들 부담 경감시켜주기 위해서 난방비, 가스비 인상을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원래 그렇게 안 한다고 했는데. 네. 예. 근데 문재인 정권은 가스비 안 올린 거는 포퓰리즘이라고 그러고 자기네들도 안 올린대. 이게 뭐지? 난 무슨 모르겠어요. 이게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아무리 살펴봐도 지금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여러 가지 수치랑 팩트가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더 연구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정쟁을 떠나서 이제 사실관계를 좀 명확히 해야 다음 대응책이 조금 정밀하게 나올 수가 있으니까 저도 오늘 이제 그 사안을 좀 많이 좀 취재를 해봤는데요. 네. 특히 좀 지적하시는 분들이 그걸 지적하더라고요. 지난해 같은 경우는 연초부터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네. LNG 가격이 많이 오를 거라는 거는 예상이 되고 있었고 실제로 지난해 8월에서 9월 정도가 피크였다. LNG 가격은 이제 절정이 그때쯤이었는데 그렇다면 결국 그 가격이 반영되는 겨울 이후 시점 지금이죠. 네. 지금 가스요금 부담이 크게 늘어날 거라는 건 이미 예고가 된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다 예상 가능한 거였어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지난해에 우리 정부가 네 차례 가스요금을 올렸는데 4월, 5월, 7월, 10월에 올렸습니다. 네. 근데 합산으로 했을 때 이게 40%가 넘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올리던 시점에는 국민들이 체감을 하지 못하는 상태였던 거죠. 가스 많이 여름철이었기 안 쓸 때문에. 때니까. 그렇습니다. 그때는 그래서 10월에 요금 올리면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뭐라고 보도자료를 냈느냐면 4인 가구 기준으로 평균적으로는 5,400원 정도 한 달에 오른다. 네. 근데 그거는 여름철 기준으로 하면 그게 가능한데 그렇죠. 겨울철이 되면 40% 오른 게 그대로 반영돼서 우리가 이번에 받아본 폭탄 고지서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걸 좀 정확하게 처음부터 국민들한테 설명하고 미리 예비를 할 수 있게 준비를 시켰으면은 충격이 덜했을 텐데 그런 대비가 좀 부족했다 이런 지적들이 좀 많았습니다. 저는 국민의힘이 이런 식으로 본인들을 좀 합리화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변명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네. 뭐냐면 자 미국은 218% 인상했다. 영국은 318% 인상했고 독일은 292% 주택용 가스 요금을 인상했는데 네. 우리는 지금 38.5%밖에 인상 안 했다. 중산층 서민을 위한 인상인가요? 주세 때도 그런 식의 논리를 얘기를 하시던데. 그러니까 다른 나라 많이 올렸는데 우리나라 많이 올리지 않았다. 그래서 이거 서민들 부담 가는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서민들은 지금 너무 많이 나와서 우리 좀 당황스럽고 힘들어요. 이렇단 말이에요. 네, 유럽에서는 그 가스비 올리면서 그만큼 각 가정에 보편적으로 직접 난방비를 지원했습니다. 직접 지원했어요. 그러니까 영국이 60만 원 가구당 그 정도 지원하지 않았어요? 400파운드니까 우리 돈으로 한 63만 원 정도 됩니다. 매달 네. 1년? 1년에? 10월부터 2월까지로 예고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3개월 정도. 네, 네. 그러니까 이거를 다른 나라 많이 올랐는데 우리 안 올렸어요. 그러니까 서민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이거는 능력 있는 정부가 아닌 것 같아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미리미리 대비해야 된다. 그다음에 이 누적 적자 가스공사 적자가 많이 뭐 7조인가 9조인가 누적됐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구조. 문제다. 구조. 미수금 구조 정도. 미수금 네. 구조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1월 12일자 한국가스공사 올해 대규모 증익 가능. 그러니까 이익이 엄청 늘었다는 거예요. 배당으로 연결되는 실적 개선.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주주들에게 이익이 너무 많이 늘어서 배당하겠다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왜냐하면 가스값이 올라갔다가 지금 2달러 선으로 뚝 떨어져 버렸잖아요. 12달러 선까지 올라갔다 2달러 선으로 폭락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오는 이익이 올해 훨씬 더 많이 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스공사가 적자 폭이 커서
가스값을 올려야 된다. 이것도 안 맞아요. 지금 경제지에서는 가스공사 지금 투자하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꼭 정부의 관계자나 국민의힘에 계신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국민들께 설명을 해 주시라라고 말씀을 드려요. 네. 그러니까 자꾸 자기네들이 보고 싶은 수치만 갖고 얘기를 하게 되면 팩트의 왜곡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제 소장님 지적해 주신 부분 굉장히 공감하는 게 아까 이제 설명해 주셨던 뭐 독일이나 영국 사례 같은 경우도 그 나라들하고 우리하고 이제 사정이 좀 다르거든요. 우리는 네. 가스 요금을 바로바로 연료비에 연동을 못 시키는 구조로 돼 있고 그 나라들은 거의 실시간으로 연동을 시키기 때문에 떨어질 때는 또 역시 마찬가지로 2배씩 떨어집니다. 네. 올라갈 때도 2배씩 올라가지만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를 설명을 하면서 국민들을 납득시키려고 해야 설득력이 생기는 거지. 그렇죠. 단순하게 유리한 것만 가져와 가지고 하려고 하면 나중에 다 들키게 된다. 우리나라는 분기마다 정부가 새롭게 고시를 하고 결정을 하니까 좀 네. 시차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시차 후행합니다. 후행. 네. 그리고 추가로 지금 시청자 1220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인데요. 가정용 가스비는 올리고 산업용 가스비는 내렸다는데 이거 맞는지 좀 확인 좀 해주십시오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그런 불만을 이제 표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위키트리에서 이제 보도한 내용을 보니까 네. 산업부가 산업용 도시가스 요금을 약간 인하한 걸로 네, 전해지면서 인하했어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서는 산업용 가스 요금을 조금씩 올려서 그 오르고 내리는 비율을 좀 조정해서 주택용, 가정용과 좀 비슷하게 가려고 하던 추세였는데, 근데 그게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가면서 그 추세가 역전됐습니다. 산업용 가스비는 좀 내려가고 이런. 모르겠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 불만들이 자 사실 이제 이재명 동시에 터져 당대표 나오는 거죠. 얘기로 넘어가시죠. 이재명 당대표. 두 번째 주제는요. 그리고 요 관련해서는 잠시 후 2부에서 이창민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님이랑 경제학자의 관점에서 도대체 원인이 뭐고 대책이 뭔지 오늘 내놓은 대책은 대통령실에서 급히 내놓은 대책은 유효한 것인지 평가하는 시간, 전문가의 시각으로 평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요. 전당대회, 여당 전당대회 어떻게 되는 거냐. 나경원 표심은 어디로 갈 거냐. 안에게 가냐, 김에게 가냐. 그다음에 유승민 전 의원은 출마하냐. 이게 오늘의 관심사였어요. 양강 후보 김기현 안철수 후보가 서로 자기 쪽으로 올 거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나경원 불출마 선언하고 나서 이제 오늘이 첫날이었는데 김기현 후보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KBS 라디오 인터뷰를 하는 자리에서 나경원 전 의원은 보수 정당을 지켜온 영원한 당원 동지다. 당연히 해야 할 역할을 서로 나누고 또 같이 공유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일종의 그 연대감을 좀 강하게 표시를 했고요.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는 또 강한 견제를 보였습니다. 최근 안 의원이 언론 인터뷰를 하면서 당내 공천에 대한 공포 정치를 하는 게 김기현 의원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적반하장이라고 하면서 대선에 나가겠다고 하는 분들 공천 과정에서 사천, 낙하산 공천하는 사례들 많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안 의원이 입장을 밝힌 바가 없다. 또 이렇게 꼬집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인천 라마다 송도 호텔에서 이제 기자들하고 만나는 자리가 있었는데 김기현 의원이 이제 안철수 의원을 향해서 철새 정치라든지 여기 기웃 저기 기웃한다라고 비판했던 거에 대해서 당원들 보기에 옳지 않은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시리라고 생각이 되고 마음이 좀 가라앉으시고 날 때 한번 또 찾아뵈려고 한다. 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 캠프의 김영우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네. 나경원 전 의원한테 위로 문자를 따로 보냈는데 나경원 전 의원이 이제 문자로 답을 하진 않고 이모티콘, 웃는 표정의 이모티콘을 하나 보냈다라고 또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나경원 의원 어제 어제 길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장 소장님 어떻게 보셨는지 어제의 비장한 불출마 선언 어떻게 보셨어요? 굴복한 거죠. 굴복한 거다. 네, 권력에 굴복한 거죠. 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대통령실 윤핵관들 초선 의원들이 나경원 의원 출마하지 마. 이번에 김기현 의원을 우리가 당대표로 만들 거야. 회방 놓지 마. 이런 식의 사인을 계속 보내줬잖아요. 네. 그것에 대해서 내가 그분들의 고집을 꺾고 내가 출마하게 되면
내가 위험해질 수도 있겠다. 우리 가족들은 더 위험해질 수 있겠다. 가족까지 걱정. 네. 그런 차원에서 불출마를 선언한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저는 나경원 의원이 아주 좋은 기회가 왔었다고 봐요. 네. 중진 의원에서 정치 지도자로 설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계기가 됐었는데 네. 권력의 눈치를 보고 굴복하는 모습을 보여서 결국에는 그냥 앞으로 보수파 진영에서 정치를 의미 있는 정치인으로서 거듭나기가 쉽지가 않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그런데 나름 그 뒤끝 장렬하는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뭔가 여기에도 노림수가 있는 게 아니냐. 즉 마지막 아, 나 일단은- 억울해요. 나는 진짜 윤석열 정부의 진정한 성공을 위해서 노력하고 제대로 일할 사람은 나 나경원인데 왜 대통령님 왜 못 알아줘요? 나 정말 억울해요. 나 정말 화나요. 네네. 그런 항변을 보여준 거죠. 그냥 그러니까 항변이다. 어제 SNS 상에서도 지난 대통령 선거 기간 중에 정말 절절하게 호소하는 그런 동영상까지 올렸잖아요. 네. 그거는 제발 저의 진정성을 알아주세요. 그런 항변으로 가요. 항변이다. 뭐 넌 정치적 포석도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말하자면 어떤 가짜 엄마 본인이 진짜 엄마니까 이번에 당대표 당선되는 분은 가짜 엄마라는 거잖아요. 가짜 엄마가 총선에 실패하면 진짜 엄마가 다시 등장할 기회가 생기지 않겠느냐 해서 본인이 진짜 엄마라는 점을 딱 방점을 찍어놓고 다음 기회를 노리는 거 아니냐. 근데 이제 포석이라는 거는 이제 네. 뭐 이세돌 구단이나 네네. 조은현 구단이나 뭐 이런 분들이 이제 대가들이 이제 두는 게 이제 포석인데 네, 그렇죠. 미리 딱 대가가 못된 분들이 두는 거는 이제 사석이 되나요? 뭐 그럴 수가 있어서 아니 근데 정치인이요 권력의 눈치를 보고 있다라고 국민들이 인정을 하게 되면은요 활로가 없어져요. 다음에 재기의 기회 없다. 네, 눈치 국민들 없다는 입장에서 국민들의 근데 이제 예, 잠시만요. 네. 그 조금 전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당황하고 있다. 네. 당황해요? 결선 투표 제대로 결선 투표제도 해놓은 게 오히려 독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시사저널 구민주 기자의 단독 보도가 그렇습니다. 나왔어요. 제목이 좀 재밌습니다. 죽 써서 안철수 줄라 윤심의 역설에 당황한 용산이라는 보도였는데 뭐 실제 보도 내용을 보면은 뭐 혹시 유승민 전 의원이 이제 출마하거나 혹은 뭐 결선 투표가 이루어지게 되거나 그리고 이제 워낙에 지금 당원이 80만을 넘기는 수준으로 많아졌기 때문에 이런 식의 이제 여러 변수들이 상존하고 있는 상태다. 그러다 보니까 결선 투표로 갔을 경우에 안철수로의 비윤계 그 쏠림이 일어나서 혹시 지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우려가 지금 용산 주변에 좀 돌고 있다는 얘기를 종합한 보도 내용이었는데요. 제가 이제 취재 기자하고 좀 통화를 해봤는데 네. 실제로 본인이 이제 용산 쪽에 이제 출입하는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비슷한 얘기를 좀 들었고, 그래서 이제 뭐 그 데스크급하고 이게 같이 크로스 체크를 해서 이제 기사를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용산 내부적으로는 실제로 이렇게 1대1 구도가 될 거라고는 예상을 못했다. 좀 당황스럽다. 이제 이런 식의 반응들도 조금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안철수 의원에게 기회가 올까요?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럼 저기 어대윤이다. 어대현이다. 그렇게 지금 뭐 양자 대결 구도로 가는 게 두려우면은 선관위에서 컷오프를 한 명으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한 명으로 컷오프 찬반 투표를 합니까? 그냥 3명 4명으로 하지 말고 그냥 한 명으로 해버리면은 한 명으로. 그냥 뭐 김경론이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무리수를 쓸 수도 있다. 그건 뭐 그냥 장난스럽게 얘기한 거지만 지금까지 보여줘온 모습들이 상당히 비합리적 비상식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후가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 후가를 지금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당원들의 표심 우리가 잘 모르잖아. 그렇죠. 안철수가 결선 가면 이길 수 있어. 이런 건데 제가 보기에는 1차 경선에서 1차에서 김기현 의원이 과반수로 당선될 것 같아요. 과반으로 끝날 네, 거다. 끝날 것 같아요. 그러면 결승까지 안 결국 갈 거예요. 변수는 유승민 전 의원이 될 그건 수 안 있을까요? 될 것 같아요. 유승민 의원이 이제 별 의미가 없어져 버렸죠. 출마 여부, 출마를 하든 안 하든 의미 하든 없다. 말든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아, 본인도 하든 말든. 그렇게 큰 의지가 없어 보여요. 네. 1월 10일 이후로 언론에서 사라졌고 본인의 메시지를 내고 있지 않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 전당대회에 본인이 끼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네. 여러 가지 비윤, 반윤, 어떠한 국민의 편에서는 여러 가지 명분 이런 걸 다 나경원 의원한테 뺏겼고 네.
또 이제 양자 대결로 언론에서 쭉 몰고 가잖아요. 네. 이제 출마하더라도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 보여요. 음. 또 당원 뭐 당 지지층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해봐도 계속 하락 추세고. 그리고 뭐 아직 안철수 의원은 지금 소위 윤핵관의 뜨거운 맛을 아직 못 보셨죠. 아 그 철새 변수도 아직 이제 철새로 남았습니다.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그 뜨거운 맛 곧 뭐 시전될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네, 잠시 광고 듣고 뉴스 신세계 이어가겠습니다.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 지금 헬마우스 임경민 작가 그리고 장성철 소장과 함께 이봐 이름도 뉴스 신세계 이름도 진행하고 제대로 있습니다. 읊어주지 않는 편파적인 진행. 와 진짜 이거 알겠습니다. 장성철 소장님. 제 자꾸 그러시면 진행 중지 가처분 신청 낼 겁니다. 네? 그러면 저는 신인규 변호사를 가처분 전문 신인규 변호사를 그거예요?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재명 대표가 페이스북에 어처구니 없는 일 사필 규정이라는 취지의 글을 하나 신문 기사를 하나 그렇습니다. 인용을 인용을 해서 했어요. 공유를 했는데요. 검찰 출석이 이제 사흘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이제 이재명 대표가 페이스북에 기사를 공유했는데 제목이 이렇습니다. 기사 제목이 김만배 천화동인 1호 아무도 몰라 너 그러니까 유동규라는 것이라는 제목의 기사인데 제목만 봐서는 뭔지 잘 모르실 텐데요. 이게 뭐냐면 김만배 씨가 천화동인 1호가 동규네 소유가 아니고 유동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발언을 했다는 취지의 내용들이 정영학 녹취록 내용에 들어가 있다는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이제 김만배 씨가 그동안 남욱 변호사가 주장해왔던 바에 따르면 2017년에서 한 18년쯤에 자신의 천화동인 1호 지분을 2025년이 되면 유동규네로 넘기겠다라고 말했다. 이렇게 남욱 변호사가 진술을 해왔는데 이거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취지의 기사인 거죠. 결국에는 이제 대장동 개발 이익이 천화동인 1호 지분을 통해서 최측근인 김용, 정진상 등에게 흘러들어갔을 수 있다는 검찰의 주장을 이재명 대표가 간접 반박하는 것 같다. 그래서 토요일에 아마 출석을 하게 되면 이 비슷한 주장을 펴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전망이 나왔고요. 반면에 유동규 전 본부장은 엊그제 JTBC에 의해서 오늘은 조선일보에 진술 내용이 소개가 됐습니다. 2014년 6월 27일에 김만배, 정진상, 김용, 유동규 넷이서 의형제를 맺었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김만배 씨가 대장동 지분을 2014년 12월 무렵부터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정진상, 김용에게 유동규 본인이 얘기를 했다라는 내용이 이제 기사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동규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지분 약속을 알고 있었느냐 이거에 대해서 당연히 정진상 씨가 이재명 시장에게 보고했다고 생각한다라고 하면서 보고 안 했다가 나중에 이 시장이 알게 되면 뒷감당을 어떻게 하겠나 라고 진술했다는 내용인데요. 들으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대부분 이전에 이제 한 번씩은 소개가 됐던 내용인데 일종의 그 제보도 형식으로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기사가 나온 거 결국 이제 검찰도 이재명 대표의 SNS 활동에 대한 일종의 반박을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유동규의 말대 정영학 녹취록 요 얘기로 지금 구도로 진행이 되고 있고 정영학 녹취록이 이전에 뭐 쪽대본 한국일보, 동아일보 이쪽에서 그분 보도 쪽대본으로 있을 때 이게 되다가 통대본이 나왔어요. 1324페이지인가요? 1300여 페이지짜리 통대본이 그 저희 하이킥에서 봉지욱 기자가 그 쭉 보도를 하다가 이 공개를 했는데 보니까 오마이뉴스의 이정환 기자 그다음에 김종훈 기자 이 두 분이 이정환 기자 김종훈 기자 이 두 분이 이거를 다 읽고 이제 이거를 해설하는 기사를 쓰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네 편째 정영학 녹취록 보고서 네 번째 편을 이재명 대표가 인용을 한 거죠. 녹취록 대 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구도는. 저는 기본적으로 예. 그 녹취록을 갖고 뭐 이재명 당대표가 잘못했다라느니 뭐 알고 있었다느니 이렇게 좀 추측을 하고 공격을 하고 그런 것은 좀 적절하지 않다고 봐요. 네. 왜냐하면 녹취록 자체가 몇몇 사람들이 자신에게 유리한 얘기들 또 꾸며서 했을 수도 있고 네. 아니면 그냥 거짓으로 얘기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녹취록의 신빙성은 전 두진 않고 유동규 씨의 진술은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실질적으로 본부장으로서 그리고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권한 대행으로서 직접적으로 실무적으로 일을 처리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돌아가는 것들은 다 알았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어떤 물증, 증거
이런 것들은 아직 검찰이 제시를 하고 있지를 못해요. 그게 소송 전술인지 네. 없는 건지. 저는 기본적으로 이재명 당대표가 여러 가지 성남시장 시절에 저질렀던 개인적인 비리 의혹과 혐의 때문에 지금 당대표직에 있는 것 자체가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네. 본인의 개인적인 사법 리스크 때문에 민주당과 민주 진영이 상당히 진흙탕성으로 같이 끌려가고 있다. 네. 그런 생각이에요. 민생을 아무리 강조하지만 민생 대책 내오고 서민 대책 내오지만 온통 언론과 국민들의 관심은 기본적으로 이재명 언제 소환되지? 구속영장 언제 칠까? 기소되나? 이런 거에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민주당을 위해서라도 이재명 당대표는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이 바로 정치적인 책임인 것이죠. 왜냐? 유동규 씨 누가 임명했습니까? 그리고 분신 같은 측근들, 정진상, 김용 구속당해 있어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정치적인 책임을 안 지면 당대표가 무슨 정치적인 책임을 집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검찰에서 분명히 더 큰 입증 책임이 있지만 이재명 당대표도 정치적인 책임을 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자, 민주당에서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민주당에서는 일단 뭐 이 토요일에 있을 그 검찰 출석에 뭐 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석할 거냐 이제 이런 것들이 좀 관심을 좀 많이 받고 있긴 합니다. 지금 이제 네. 정청래 이제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가 이제 홀로 변호사만 대동하고 이제 출석하겠다라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서 이제 응원하겠다라는 한마디만 더 입장이라서. 할게요. 임 작가님 말씀 많이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설날 여론조사를 봤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은 네. 이재명 당대표가 정치 탄압 보복 수사 받는 것보다는 이런 뭐 법적인 그런 수사를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기소를 당하면은 당대표직에서 그만둬야 된다라는 여론조사가 상당히 높아요. 네. 그러니까 국민적인 인식과 자신들 지지층의 판단과는 좀 괴리가 크더라고요. 자, 정영학 녹취록 대 유동규의 입 어느 쪽이 신뢰할 수 있는 것인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신세계 지금까지 임경민 작가, 장성철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